SDG 13 전 세계 기후 정책의 실패 탄소 배출 관리 중심 접근의 한계와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 제시카 F. 그린 2025년 11월 7일. SDG 13 기후행동 30년 이상 진행된 국제기후 협력의 시계가 멈춰가고 있다. 1992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인 UNFCCC의 체결 이래 각국은 해마다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인 COP를 통해 대응책을 논의해왔다. 특히 2015년 파리 협정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이하 가능하면 1.5도로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었다. 그러나 2025년 COP32 열릴 브라질을 앞두고 파리 협정은 사실상 국제적 무게를 상실해가고 있다. 그간 일정한 진전은 있었다. 국가별 감축계획 제출, 기후 적응 평가 틀 구축,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기금 창설 등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67개 국만이 최신 감축계획을 제출했을 뿐이고 개최국 브라질조차 아마존 삼림 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이전 개최국인 아제르바이잔과 UAE도 석유산업과 밀접한 인사를 협상 대표로 임명하여 기후 협약의 진정성에 의문을 낳았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하에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환경보호청인 EPA는 주요 오염원의 배출량 자료 수집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후정책의 이행을 모니터링할 수단 자체를 제거하는 조치다. 기후위기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지구는 이미 1.5도 상승을 초과했고 허리케인 멜리사와 같은 극단적 기상 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다. UNFCCC 사무국조차 현재의 온실가스 오염 수준은 전 세계의 인간적, 경제적 재앙을 보장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문제는 파리 협정이 이러한 추세를 되돌리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협정의 기본 구조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며 국가들은 탄소 단위 거래나 감축량 측정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한다. 필자는 이를 톤, 즉 TCO 2단위 관리인 매너징 턴제 접근이라 부른다. 이 방식은 경제 효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한다는 명분 하에 설계되었으나 실제로는 기후 위기의 핵심인 화석 연료 기반 경제 구조를 유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톤 단위 중심의 기후 외교는 이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파리 협정은 오히려 진정한 탈탄소 전환이 아닌 형식적인 시장 기제, 즉 탄소 가격제, 탄소 상쇄제만을 강화시키고 있다. 탄소 상쇄제는 다른 지역의 감축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여 감축 실적을 간주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메타 분석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발행된 탄소 크레딧 중 실질적 감축과 연관된 비율은 16%에 불과하다. 즉, 상쇄 프로젝트는 실효성 부족과 회피 행위로 인해 실질적 배출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탄소 가격제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배출량의 28%만이 탄소 가격제에 적용을 받고 있으며 평균 탄소 가격은 톤당 5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실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인 톤당 44에서 525달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유럽연합처럼 정교한 제도를 구축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국가는 이 제도를 정치적 논쟁이나 산업계의 반발로 실질적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호주, 캐나다 등은 기후 정책의 정파적 대립과 유권자의 부담 우려로 인해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 특히 탄소 상쇄제와 탄소 가격제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한다. 상쇄제는 프로젝트 개발자, 검증기관, 구매자가 모두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여 실제 배출 저감 효과보다 거래 성사를 우선시한다. 탄소 가격제는 대기업에 대한 면제와 무료 배출권 등으로 인해 시장 기능이 왜곡되며 EU조차도 2024년이 되어서야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했다. UNFCCC는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약속 이행에도 실패했다. 2009년 선진국들은 연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목표 달성은 2년 늦었고 신규 재원이 아닌 기존 ODA를 전용한 것에 불과했다.
2023년 COP에서는 이를 2035년까지 연간 3천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개발도상국들은 최소 1조 3천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러한 실패 속에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후전환을 위해선 화석연료 자산 보유의 리스크를 높이고 재생에너지 투자의 매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화석 자산 보유 기업의 권력을 줄이고 녹색 자산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과세와 투자 규칙 변경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OECD는 2021년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글로벌 최저법인세 15% 모델을 제안했고, 현재 14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탈세 방지와 세수 확보는 정부가 녹색 전환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 프랑스의 주쿠만세 GUCMAN 텍스처럼 초고액 자산에 대한 세금도 검토될 수 있다. 또한 화석연료 기업의 투자자 보호조항을 부여하는 ISDS, 즉 투자자와 국가 분쟁 해결 제도는 기후정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ISDS는 평균 6억 달러의 배상 판결로 인해 국가의 규제 수단을 제한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해양 석유 개발을 금지했지만 기존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일부 국가는 ICSID, 즉 세계은행 산하 ISDS 중재기구 탈퇴를 선언했고, 캐나다, 멕시코, 미국은 자국 무역협정에서 ISDS를 제거했다. 인도는 ISDS 모델 조항에서 생명, 건강보호 사유로 산업 제외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세제 개편과 투자 보호 조정은 파리 협정보다 효과적인 기후금융 수단이 될 수 있다. 거대 화석 연료 기업의 영향력을 줄이고 그 자원을 녹색 산업에 재배분하는 접근은 더욱 구조적인 해법이다. COP 과정 옹호론자들은 UNFCCC가 유일한 플랫폼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은 전환의 시점이다. 파리 협정은 여전히 정보 공유나 일부 자금 지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핵심 탈탄소 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제한되어야 한다. 실질적 구조 전환은 OECD, 투자협정, 조세체계 등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UNFCCC의 역할은 온실가스 배출 보고와 기술 공유, 일부 보조적 자금 관리에 국한하고, 국제사회는 정치적 의지를 보다 구조적, 경제적 전환으로 집중해야 한다. 현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특히 기후 위기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개발도상국에게 가장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실패한 방식과 결별할 때다. 지금까지 SDGs 서욱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